옛날 옛적 조선 한양 외곽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가는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드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풍족하게 살았으나 몇 년간 이어진 극심한 흉년과 가장의 오랜 병환으로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 집안에는 연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활짝 핀 작약꽃처럼 화사했고 마음 쉬는 일은 봄의 따스한 바람 같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텅 빈 곳간을 보며 늘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밤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정성껏 술을 노화장에 내다 팔아살림에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 딸의 지친 어깨를 보며 연희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희가 18, 꽃다운 나이가 되던 해, 집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기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에 사는 거부 박대감이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대개 형편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들었소. 내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소. 박대감은 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젊고 아름다운 새 부인을 맞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연희를 보고 그 고운 자태에 반해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부모는 금쪽 같은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집안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겠다는 박대감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지마. 아비가 정말로 미안하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박대감 댁에 시집을 가면 아버님 약값도 걱정 없을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연희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마을에서 인색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시집가기 전날 밤, 연희는 어린 시절부터 친오빠처럼 함께 자란 집안의 머슴, 석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주는 연희보다 3살 위로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연희의 집에서 거두어 길러졌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일하며 연희의 가족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석주야, 내일이면 나는 박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연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그리하셔야만 합니까? 석주의 눈에도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희를 지켜보며 자란 그는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석주야, 나 없이도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연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이튿날 연희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가녀린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여러 채의 건물이 위용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연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박대감은 연희에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시집온 몰락한 양반집 딸로 여기며 진정한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 첫 부인 김씨는 명문가의 교수였다. 너처럼 빚더미에 앉은 가문 출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박대감은 늘 연희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첫 부인과 비교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박대감은 하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음식만 주었고 연희에게는 더욱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쌀 한 톨 보기 힘든 멀건죽과 시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에서 자랐으니 배고픔쯤은 익숙하겠지. 이제부터라도 절약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박대감은 연희가 수저를 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희의 몸은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던 볼은 창백해졌고 단정하던 옷매무새도 헐렁해졌습니다. 그런 연희를 남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주였지요. 연희가 시집간 후 석주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몰래 박대감 댁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구하신다기에 왔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신 있습니다. 석주의 건장한 체격과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관리인은 그를 바로 고용했습니다. 석주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말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늘 연희가 있는 안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우연히 마당을 지나가는 연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꽃과 같던 그녀가 이제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석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씨께서 저렇게 되시다니? 어떻게든 도와드려야만 해. 그날 밤 석주는 자신의 저녁 식사로 나온 얼마 안 되는 밥과 나물을 몰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방은 안채의 가장 구석지고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려는 듯 보였지요. 석주는 연희의 방문 앞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음식이 담긴 작은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방문 앞에 놓인 음식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혹시 석주가 아닐까? 연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음식에 담긴 온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석주는 매일 밤 자신의 식사를 조금씩 아껴 연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매일 밤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연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이었지요. 이를 눈치챈 박대감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주는 음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어찌하여 저리 생기가 도는 것이냐. 박대감은 연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연희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은 자신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연희를 데리고 읍내장터로 외출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던 연희는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장터를 걷던 중 연희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그의 손이 연희의 팔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놀라움과 따스함이, 석주의 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부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박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석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연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머슴놈, 어디서 본 듯한데. 대감마님, 그저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옵니다. 이를 잘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급히 나서서 말하자 박대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음식과 함께 작은 종이 쪽지를 연희의 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몸조심하십시오. 대감님의 눈에 의심이 서려 있으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돕는 이가 석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읍내에서 있었던 일 이후 박대감은 연희와 하인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특히 석주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켜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늘어난 일에도 묵묵히 따르며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연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심이 날로 커져가던 박대감은 어느 날 밤 하인 하나를 시켜 연희의 방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내 부인의 방 근처에 누가 오는지 밤새 지켜보거라. 만약 누가 접근하면 즉시 나에게 고하도록. 그날 밤 석주는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 연희는 처음으로 빈속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감시가 소홀해지자 석주는 다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땔감을 나르던 석주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 땔감까지 다 망쳐놓았구나.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아래로 또 다른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식사를 하셨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연희는 더욱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 읽으며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끔씩 짧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박대감은 연희의 안색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직접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석주가 방문 아래로 음식을 밀어넣는 순간 박대감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뛰쳐나왔습니다. 감히 내 놈이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질러. 석주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 감히 내 부인의 방에 접근하다니.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 매우 쳐라. 박대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모두 깨어나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연희도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석주를 마당 기둥에 묶었습니다. 대감님, 잠시만요. 그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희가 급히 나서서 말했지만 박대감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이놈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역시 수상쩍었어. 너희 둘, 대체 무슨 관계냐? 어서 말해라. 연희는 석주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정집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여 따라온 것뿐입니다. 연희의 고백에 박대감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헌데 단순히 함께 자란 사이라면 이토록 목숨까지 걸고 너를 도울 이유가 있었을까? 이놈이 너를 사모하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박대감의 말에 석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이 저택에서 내쫓아라. 하인들이 석주에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지만 연이은 매질에 결국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연희가 박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지만 그는 그녀를 발로 차며 물러나게 했습니다. 내 앞에서 이놈이 매를 맞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내게 내리는 벌이다. 20대의 매가 끝나자 석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외양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는 것을 금한다. 음식도 더 줄일 것이야. 이제 아무도 널 돕지 못할 테니 곧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박대감은 연희를 방에 가두고 문 앞에 하인을 세워 감시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석주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 외양간에 갇힌 석주는 서화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방창문 아래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연희가 창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석주야. 어떻게 여기에? 석주는 외양간의 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돌아가실 겁니다. 연희는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하고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주의 손을 잡고 박대감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걸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곳입니다. 지금은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니 안전할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고맙다, 석주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집에서 꼼짝없이 죽었을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매일 사냥을 하고 나무를 캐왔고 연희는 오두막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두막 앞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석주가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아줘.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연희와 석주일 뿐이야. 석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편 박대감은 연희와 석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하여 관아에 알려 두 사람을 찾아내라 명했습니다. 내 부인이 머슴놈과 도망갔다. 반드시 그놈들을 찾아내어 머슴놈은 처형하고 내 부인은 끌고 와야 한다. 포졸들은 마을 곳곳과 주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깊은 산속의 오두막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산속 오두막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사냥을 나간 사이 연희는 오두막 근처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연희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여러 명의 관원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라. 박대감의 부인과 머슴이 이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한다.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관원이 우연히 바위 근처를 지나가다 연희의 치맛자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 찾았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힘센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원들은 연희를 말해 태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오두막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석주야, 제발 잡히지 마라. 그렇게 연희는 다시 지옥 같은 박대감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새로운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도 남의 머슴살이도 없었습니다. 석주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아니야, 연희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의미를 찾았어. 네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희와 석주는 귀여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희망이가 자라면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아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그 밥상 위에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정의를 위한 용기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와 석주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석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 옛날 옛적 조선 한양 외곽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가는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드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풍족하게 살았으나 몇 년간 이어진 극심한 흉년과 가장의 오랜 병환으로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 집안에는 연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활짝 핀 작약꽃처럼 화사했고 마음 쉬는 일은 봄의 따스한 바람 같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텅 빈 곳간을 보며 늘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밤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정성껏 술을 노화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 딸의 지친 어깨를 보며 연희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희가 18, 꽃다운 나이가 되던 해, 집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기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에 사는 거부 박대감이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대개 형편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들었소. 내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소. 박대감은 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젊고 아름다운 새 부인을 맞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연희를 보고 그 고운 자태에 반해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부모는 금쪽 같은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집안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겠다는 박대감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지마. 아비가 정말로 미안하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박대감 댁에 시집을 가면 아버님 약값도 걱정 없을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연희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마을에서 인색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시집가기 전날 밤, 연희는 어린 시절부터 친오빠처럼 함께 자란 집안의 머슴, 석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주는 연희보다 3살 위로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연희의 집에서 거두어 길러졌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일하며 연희의 가족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석주야, 내일이면 나는 박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연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그리하셔야만 합니까? 석주의 눈에도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희를 지켜보며 자란 그는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석주야, 나 없이도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연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이튿날 연희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가녀린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여러 채의 건물이 위용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연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박대감은 연희에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시집온 몰락한 양반집 딸로 여기며 진정한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 첩부인 김씨는 명문가의 교수였다. 너처럼 빚더미에 앉은 가문 출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박대감은 늘 연희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첩부인과 비교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박대감은 하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음식만 주었고 연희에게는 더욱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쌀 한 톨 보기 힘든 멀건죽과 시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에서 자랐으니 배고픔쯤은 익숙하겠지. 이제부터라도 절약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박대감은 연희가 수저를 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희의 몸은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던 볼은 창백해졌고 단정하던 옷매무새도 헐렁해졌습니다. 그런 연희를 남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주였지요. 연희가 시집간 후 석주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몰래 박대감 댁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구하신다기에 왔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신 있습니다. 석주의 건장한 체격과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관리인은 그를 바로 고용했습니다. 석주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말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늘 연희가 있는 안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우연히 마당을 지나가는 연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꽃과 같던 그녀가 이제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석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씨께서 저렇게 되시다니? 어떻게든 도와드려야만 해. 그날 밤
석주는 자신의 저녁 식사로 나온 얼마 안 되는 밥과 나물을 몰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방은 안채의 가장 구석지고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려는 듯 보였지요. 석주는 연희의 방문 앞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음식이 담긴 작은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방문 앞에 놓인 음식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혹시 석주가 아닐까? 연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음식에 담긴 온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석주는 매일 밤 자신의 식사를 조금씩 아껴 연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매일 밤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연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이었지요. 이를 눈치챈 박대감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주는 음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어찌하여 저리 생기가 도는 것이냐. 박대감은 연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연희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은 자신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연희를 데리고 읍내장터로 외출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던 연희는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장터를 걷던 중 연희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그의 손이 연희의 팔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놀라움과 따스함이, 석주의 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부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박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석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연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머슴놈, 어디서 본 듯한데. 대감마님, 그저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옵니다. 이를 잘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급히 나서서 말하자 박대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음식과 함께 작은 종이 쪽지를 연희의 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몸조심하십시오. 대감님의 눈에 의심이 서려 있으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돕는 이가 석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읍내에서 있었던 일 이후 박대감은 연희와 하인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특히 석주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켜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늘어난 일에도 묵묵히 따르며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연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심이 날로 커져가던 박대감은 어느 날 밤 하인 하나를 시켜 연희의 방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내 부인의 방 근처에 누가 오는지 밤새 지켜보거라. 만약 누가 접근하면 즉시 나에게 고하도록. 그날 밤 석주는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 연희는 처음으로 빈속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감시가 소홀해지자 석주는 다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땔감을 나르던 석주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 땔감까지 다 망쳐놓았구나.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아래로 또 다른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식사를 하셨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연희는 더욱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 읽으며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끔씩 짧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박대감은 연희의 안색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직접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석주가 방문 아래로 음식을 밀어넣는 순간 박대감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뛰쳐나왔습니다. 감히 내 놈이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질러. 석주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 감히 내 부인의 방에 접근하다니.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 매우 쳐라. 박대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모두 깨어나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연희도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석주를 마당 기둥에 묶었습니다. 대감님, 잠시만요. 그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희가 급히 나서서 말했지만 박대감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이놈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역시 수상쩍었어. 너희 둘, 대체 무슨 관계냐? 어서 말해라. 연희는 석주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정집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여 따라온 것뿐입니다. 연희의 고백에 박대감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헌데 단순히 함께 자란 사이라면 이토록 목숨까지 걸고 너를 도울 이유가 있었을까? 이놈이 너를 사모하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박대감의 말에 석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이 저택에서 내쫓아라. 하인들이 석주에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지만 연이은 매질에 결국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연희가 박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지만 그는 그녀를 발로 차며 물러나게 했습니다. 내 앞에서 이놈이 매를 맞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내게 내리는 벌이다. 20대의 매가 끝나자 석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외양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는 것을 금한다. 음식도 더 줄일 것이야. 이제 아무도 널 돕지 못할 테니 곧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박대감은 연희를 방에 가두고 문 앞에 하인을 세워 감시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석주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 외양간에 갇힌 석주는 서하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방 창문 아래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연희가 창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석주야. 어떻게 여기에? 석주는 외양간의 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돌아가실 겁니다. 연희는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하고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주의 손을 잡고 박대감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걸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곳입니다. 지금은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니 안전할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고맙다, 석주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집에서 꼼짝없이 죽었을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매일 사냥을 하고 나무를 캐왔고 연희는 오두막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두막 앞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석주가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아줘.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연희와 석주일 뿐이야. 석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편 박대감은 연희와 석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하여 관아에 알려 두 사람을 찾아내라 명했습니다. 내 부인이 머슴놈과 도망갔다. 반드시 그놈들을 찾아내어 머슴놈은 처형하고 내 부인은 끌고 와야 한다. 포졸들은 마을 곳곳과 주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깊은 산속의 오두막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산속 오두막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사냥을 나간 사이 연희는 오두막 근처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연희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여러 명의 관원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라. 박대감의 부인과 머슴이 이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한다.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 관원이 우연히 바위 근처를 지나가다 연희의 치맛자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 찾았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힘센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원들은 연희를 말해 태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오두막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석주야, 제발 잡히지 마라. 그렇게 연희는 다시 지옥 같은 박대감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새로운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도 남의 머슴살이도 없었습니다. 석주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아니야, 연희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의미를 찾았어. 네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희와 석주는 귀여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희망이가 자라면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아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그 밥상 위에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정의를 위한 용기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와 석주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밤이면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석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 옛날 옛적 조선 한양 외곽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가는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드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풍족하게 살았으나 몇 년간 이어진 극심한 흉년과 가장의 오랜 병환으로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 집안에는 연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활짝 핀 작약꽃처럼 화사했고 마음씨는 이른 봄의 따스한 바람 같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텅 빈 곳간을 보며 늘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밤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정성껏 술을 노화장에 내다 팔아살림에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 딸의 지친 어깨를 보며 연희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희가 18, 꽃다운 나이가 되던 해, 집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기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에 사는 거부 박대감이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대개 형편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들었소. 내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소. 박대감은 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젊고 아름다운 새 부인을 맞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연희를 보고 그 고운 자태에 반해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부모는 금쪽 같은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지만 집안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겠다는 박대감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지마. 아비가 정말로 미안하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박대감 댁에 시집을 가면 아버님 약값도 걱정 없을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연희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마을에서 인색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시집가기 전날 밤, 연희는 어린 시절부터 친오빠처럼 함께 자란 집안의 머슴, 석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주는 연희보다 3살 위로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연희의 집에서 거두어 길러졌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일하며 연희의 가족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석주야, 내일이면 나는 박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연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그리하셔야만 합니까? 석주의 눈에도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희를 지켜보며 자란 그는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석주야, 나 없이도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연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이튿날 연희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가녀린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여러 채의 건물이 위용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연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박대감은 연희에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시집온 몰락한 양반집 딸로 여기며 진정한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 첫 부인 김씨는 명문가의 교수였다. 너처럼 빚더미에 앉은 가문 출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박대감은 늘 연희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첫 부인과 비교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박대감은 하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음식만 주었고 연희에게는 더욱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쌀 한 톨 보기 힘든 멀건죽과 시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에서 자랐으니 배고픔쯤은 익숙하겠지. 이제부터라도 절약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박대감은 연희가 수저를 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희의 몸은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던 볼은 창백해졌고 단정하던 옷매무새도 헐렁해졌습니다. 그런 연희를 남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주였지요. 연희가 시집간 후 석주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몰래 박대감 댁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구하신다기에 왔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신 있습니다. 석주의 건장한 체격과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관리인은 그를 바로 고용했습니다. 석주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말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늘 연희가 있는 안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우연히 마당을 지나가는 연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꽃과 같던 그녀가 이제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석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씨께서 저렇게 되시다니? 어떻게든 도와드려야만 해. 그날 밤 석주는 자신의 저녁 식사로 나온 얼마 안 되는 밥과 나물을 몰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방은 안채의 가장 구석지고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려는 듯 보였지요. 석주는 연희의 방문 앞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음식이 담긴 작은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방문 앞에 놓인 음식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혹시 석주가 아닐까? 연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음식에 담긴 온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석주는 매일 밤 자신의 식사를 조금씩 아껴 연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매일 밤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연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이었지요. 이를 눈치챈 박대감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주는 음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어찌하여 저리 생기가 도는 것이냐. 박대감은 연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연희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은 자신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연희를 데리고 읍내 장터로 외출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던 연희는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장터를 걷던 중 연희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그의 손이 연희의 팔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놀라움과 따스함이, 석주의 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부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박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석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연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머슴놈, 어디서 본 듯한데. 대감마님, 그저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옵니다. 이를 잘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급히 나서서 말하자 박대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음식과 함께 작은 종이 쪽지를 연희의 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몸조심하십시오. 대감님의 눈에 의심이 서려 있으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돕는 이가 석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읍내에서 있었던 일 이후 박대감은 연희와 하인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특히 석주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켜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늘어난 일에도 묵묵히 따르며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연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심이 날로 커져가던 박대감은 어느 날 밤 하인 하나를 시켜 연희의 방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내 부인의 방 근처에 누가 오는지 밤새 지켜보거라. 만약 누가 접근하면 즉시 나에게 고하도록. 그날 밤 석주는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 연희는 처음으로 빈속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감시가 소홀해지자 석주는 다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땔감을 나르던 석주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 땔감까지 다 망쳐놓았구나.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아래로 또 다른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식사를 하셨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연희는 더욱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 읽으며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끔씩 짧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박대감은 연희의 안색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직접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석주가 방문 아래로 음식을 밀어넣는 순간 박대감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뛰쳐나왔습니다. 감히 내 놈이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질러. 석주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 감히 내 부인의 방에 접근하다니.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 매우 쳐라. 박대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모두 깨어나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연희도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석주를 마당 기둥에 묶었습니다. 대감님, 잠시만요. 그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희가 급히 나서서 말했지만 박대감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이놈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역시 수상쩍었어. 너희 둘, 대체 무슨 관계냐? 어서 말해라. 연희는 석주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정집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여 따라온 것뿐입니다. 연희의 고백에 박대감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헌데 단순히 함께 자란 사이라면 이토록 목숨까지 걸고 너를 도울 이유가 있었을까?